안녕하세요, 나근원 기자입니다. 오늘 시승할 바이크는 버그만 400 쿠페입니다. 이렇게 며칠 계속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시승을 못했는데 오늘 나가보려고 하고요. 네, 이제 시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버그만 400 가지고 지금 멀리 나갈 상황은 못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면 상태나 길이 미끄러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최대한 간편하고 간단하게 좀 처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으로 이제 조금 나가볼 생각이고요. 그게 긴 거리는 아닐 것 같지만 버그만 400 쿠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뭐 적절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코스를 다녀볼 생각입니다. 저희 집이 마침 하남이라서 쉽게 연결이 됩니다. 외곽으로.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좀 따뜻한 날씨네요. 현재 계기판에 표시되고 있는 온도는 영상 7도이니까요. 근데 7도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적상거리는 586km고요. 이게 아마도 계기판상에서는 평균 연비, 주행 가는 거리, 온도계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네요. 트립미터 A, B 두 개고 총 적상거리 이렇게 나오고요. 계기판에 시계가 표시되는 점은 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길, 네,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이 양평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네, 북한강, 이게 북한강인가 남한강인가? 네, 한강이죠. 한강 상류 할당댐 부근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좀 외곽도로를 조금 천천히 달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버그만 400 쿠페는 제가 이 쿠페 모델로서 시승을 했던 게 4년 전이었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나왔었고, 그 특별하게 그 뭐랄까 기계적인 특징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었던 상태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로4 버전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겠죠. 네, 그때 이후로 그 유로4 버전의 버그만 400 쿠페를 시승했을 때, 그때도 사실 시승을 했던 거리나 시간이 이렇게 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좀 뭔가 즐겨보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됐었는데, 여기 탐조하시는 분들이 꽤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나기자입니다. 오늘 시승 바이크는 스즈키의 버그만 400 쿠페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버그만 40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버그만 400 쿠페입니다. 전통적인 맥시 스쿠터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차량인데요. 우리가 맥시 스쿠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클래스를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형태, 이제 앉는 시트가 2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핸들바가 저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런 모델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맥시 스쿠터들의 전형적인 특징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클래스가, 그러니까 맥시 스쿠터라는 이제 전형성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125cc부터 현재는 배기량 500cc 이상 되는 대형, 중대형까지도 이 맥시 스쿠터의 영역 안에 사실
같이 부를 수 있는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클래스를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125 클래스는 사실 250 클래스하고 거의 같았고요. 실제로 스즈키의 버그만의 경우에도 버그만 125, 200이 하나로 묶여 있죠. 일반적으로는 250 클래스가 더 많고, 혹은 125 안에서는 뭐 150 클래스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 클래스에서 400cc 정도까지가 딱 그 미들 클래스. 요즘에 이제 쿼터 클래스가 확대가 됐다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쿼터는 이제 1리터 1000cc의 4분의 1이라는 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400이면은 이미 그걸 한참 뛰어넘었는데, 어쨌든 이 버그만 400 같은 경우에는 미들 클래스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터급 스쿠터, 뭐 우리가 390 듀크 같은 것도 쿼터급 네이키드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그만 400은 보시다시피 좀 예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되게 촌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예뻐졌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먼저 시승 차량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버그만 400 쿠페는 이름이 쿠페인 것처럼 우리 쿠페형 자동차들처럼 스크린도 원래 짧고 되게 스포티한 승용차처럼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모델은 지금 겨울철에 맞게 높은 윈드 스크린과 핸들가드, 그리고 열선 그립 등의 지금 옵션 파츠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동을 하면서, 바이크를 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장비 카메라에 메모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했고요. 전반적인 거 먼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빛을 받는 쪽이 낫겠네. 먼지가 좀 쌓였네요. 보시면은 시트는 굉장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시트는 이게 앞쪽에 앉든 뒤쪽에 앉든, 그리고 앞쪽 뒤쪽에 있고요. 이 지금 등받이의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도 당겨질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오면 우리가 장시간 이 스쿠터를 타고선 주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예 뒤에다 가방을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허리가 좀 아프신지. 버그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풋 포지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발을 많이 뻗는 타입입니다. 뻗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실제로 탔을 때 뭐 다리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등받이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앞부분에 이제 풋 포지션에 발을 대고선 쭉 밀면 허리가 딱 받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정차 시에 이런 부분들 잘 파져 있어서 발착지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특징, 글쎄요. 자, 계기판을 한번 볼까요? 클래식하죠. 계기판은 사실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리고 2022년형 버그만 400 쿠페의 경우에는 지금 트랙션 컨트롤이 장착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이 높은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트랙션 컨트롤이 있다, 예,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그만 4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풋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풋브레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킹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레버를 당기면 리어 브레이크에 캘리퍼가 당겨져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와이어 케이블이 당겨져서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 그대로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 키가 아닌 일반적인 키 타입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 이 사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도난 방지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갖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아주 단순한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고요. 시트를 오픈하는 것도 버튼형이 아니라 키를 넣고 돌려야 딸깍하고 열립니다. 지금 시트를 열어놨으니까 시트를 먼저 볼까요? 아니, 앞에 먼저 볼까요? 앞에 먼저 보죠. 글러브 박스. 글러브 박스는 생각보다 꽤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 앞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겠다. 어찌. 네. 바깥에 비춰지죠? 물 빠지는 구멍입니다. 지금 제 발라클라바를 넣었는데 뭐 이 정도의 공간 나오고 있고, 요즘 차량들답지 않게 네, 파워 아울렛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USB 타입을 넣어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요즘엔. 왜냐면 파워 아울렛을 쓰기 위해서 USB 단자를 끼우고 또 써야 되니까 두 번 귀찮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파워 아울렛 단자가 있는 오른쪽 글러브 박스였고요. 자, 왼쪽에도 글러브 박스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시면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파워 아울렛이 따로 없죠. 그리고 공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배터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뭔가 좀 편리하긴 하겠네요. 편하게 쓸 수 있긴 하겠네요. 실용적인 글러브 박스 공간을 보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버그만 400이 여전히 스마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 이겁니다. 네, 주유구 문제죠. 주유구를 결국엔 키를 빼서 원터치로 개폐되는 건 좋았는데 넣고 돌려서 돌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위에가, 그리고 키가 높으니까 키의 높이가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서 자, 이렇게 놔야 되고요. 그럼 얘는 여기다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둘까요? 기름 넣을 때는 옆에다 이렇게 놔줘야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 차같이 편하게 뭔가 좀 친절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나 전 이거 풀을 때보다 닫을 때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기름 따라락 넣고선 딱 닫고 그냥 출발하는 그런 차들 생각 많이 하면, 자, 이게 키가 잠겼나? 아, 잠긴 것 같아요. 이게 키를 잡고 만약에 돌린다고 치면 되게 힘들어요. 또 키만 잡고 돌린다고 치면. 이차, 네, 잠겼습니다. 자, 다시 시트를 또 열려면 이거 열다가, 그러니까 주유구를 열어놨다가 시트를 다시 열려면 얘를 빼야 돼요. 키를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열어놨으니까 시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밑에를 보시면 네, 헬멧하고 저희 책이 들어있네요. 네. 더모토 1호로 신간입니다. 네. 재밌게 봐주십시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권 정도 보내드려볼까요?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어쨌거나 네, 지금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트 및 수납 공간은 원래 풀페이스 하나하고 풀제트 헬멧 하나 정도가 두 개가 이제 수납될 정도로 공간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5리터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 가방, 그리고 라지 사이즈의 풀페이스 헬멧, RI의 풀페이스 헬멧이고 라피드 네오입니다. 그리고 텐시 에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장착되어 있는 게 꽤 부피를 크게 잡아먹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같이 설명드렸고요. 조심스럽게 놔두고, 요거 자작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제 글러브하고 뭐 자질구레한 짐들이 들어있는데 좀 빼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공간의 전부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이렇게 제껴보면
OBM 공구, 이제 기본 공구가 들어있고요. 네, OBM 공구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커버류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커버류들이 적용되어 있는 점은 나쁘지 않네요. 네, 버그만 400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그만 400이 일본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그 당시가 이제 아까 전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1998년 그때부터였고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일본이 거의 마지막으로 일본 내수 시장의 트렌드가 세계 시장에서 트렌드로서 좀 먹히던 게, 세계 시장까지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가 이제 빅 스쿠터라고 이야기하는 스쿠터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빅 스쿠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맥시 스쿠터하고 병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빅 스쿠터라는 말은 그 표현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항상 빅 스쿠터라고 불러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었고 맥시 스쿠터가 맞다고 생각해서, 혹은 이제 휠이 더 큰 녀석,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모터사이클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젊은이들이 스쿠터를 많이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또 2인승차가 가능해지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규의 변화가 또 한 몫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대형 모터사이클들을 안 타다가 대형화되어 있는 스쿠터들을 타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버그만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느 스쿠터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차체 하부에 있는 서스펜션, 하부로 배치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였거든요. 그게 굉장한 차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스쿠터들, 포르자도 그렇고 엑스맥스도 그렇고, 엑스맥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네요. 엑스맥스의 경우에 이렇게 그 리어 쿠션이, 리어 서스펜션이 차체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사이에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두 개가 딱 보일 겁니다. 두 개가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그런 배치가 지금 버그만 400에서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스펜션이 하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그 큰 차이는, 버그만의 서스펜션은 이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버그만은 다른 스쿠터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구조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크를 탈 때 충격을 받으면, 혹은 요철을 넘을 때 둥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구간들이 좀 생기는데, 범프에 이제 이게 잡혀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버그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각도 짧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둥실둥실 하고 있는 순간에 하중이 어떻게 적용되고 트랙션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을 때는 가속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버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손쉽게, 그 액션이 굉장히 짧고 크면서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버그만이 갖고 있는 다른 모델들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그 서스펜션 구조 덕분에 그 차체의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시트고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이것은 되게 시트고도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 타고 달릴 때 스로틀링을 해가지고 엔진에 구동력이 걸려서, 트랙션이 걸려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차체가 붕 하고 떠오르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버그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어떤 때 정말 그 매력적으로 다가오냐면,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고속 혹은 코너링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브레이킹과 가속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에서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제어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버그만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될 수 있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도 정말 스즈키답게 굉장히 재미있게 잘 돌고요. 이전 세대, 바로 이전 세대에서 엔진이 조금 변경이 되었었어요. 그 엔진에서의 스펙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 회전수가 더 고회전 영역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약 1000rpm 정도를 낮춰서 최대 출력이 발휘되고 최고 토크가 발휘되는 영역들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상적인 활용 영역에서 좀 더 시원시원하게 그 바이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이 특징이었죠. 그 기조는 2022년형에서도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스즈키가 이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듀얼 스파크 플러그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듀얼 스파크 플러그를 적용을 하고 트랙션 컨트롤이 새롭게 추가된 것 이외에 사실 이전 세대와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가 살짝 있었고 LED 타입의 이제 헤드라이트 등을 적용한 점들이 좀 바뀐 부분일 텐데요. 그런 점들을 사실 다른 경쟁 모델들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특장점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땐 결국엔 버그만 400 쿠페의 최대 장점은 다루기 쉽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다른 바이크들하고는 다른 서스펜션 구조에서 출발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진의 그 실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에요. 버그만은 2500rpm 이하에서의 이 스로틀링에서는 차가 앞으로 1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0rpm을 넘기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풀로 악셀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출발했을 때의 가속 rpm은 약 5000rpm 정도 수준일 겁니다. 5000rpm 정도의 수준에서 쭉 가속을 치고 나가고, 어딘가에서 댓글로 버그만 400이 170km를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위험해요. 낼 수 있는 한계점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 영역에서 헬리콥터가 지나가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던 헬리콥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러지 지나가는 게 보이려나? 어쨌든 간에 엔진의 실용 영역에서 다루기 편하다는 점, 그리고 그 감각이 되게 스즈키의 엔진답게 쾌하다는 점 등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스포츠성이 있는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았고요. 결국에 그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엔진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편하다는 게, 다루기 편한 게 시트 오버가 낮고 이 차체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달리시고 편안하게 시내에서 달리시기를 원하는, 통근용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더 경험이 많이 있는 라이더들, 특히나 이제 스즈키의 버그만 시리즈를 예전부터 경험해 보셨던 분들, 중장년 이상 층에서는 특히나 또 버그만이 매력 있는 바이크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나 상대적인 비교로서 우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즈키의 매력, 스즈키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부터 버그만을 경험을 해보셨고 그 매력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버그만 400 쿠페 선택을 하실 고객분들이 되실 것 같았네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가격 차이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클래스의 이 미드 클래스에서 스쿠터를 그냥 어떤 스쿠터든지 미드 클래스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버그만 400 쿠페를 강하게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나는 무엇보다 편한 게 제일이다, 그리고 가격이고 뭐고 상관없이 만들어져 있는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버그만 400 쿠페를 선택하시면 좀 더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책에서도 기사를 그렇게 작성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스즈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스즈키 본사는 사실 버그만이 이렇게까지 경쟁력을 잃게 될 때까지 그냥 두었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그만 400은 굉장히 훌륭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처음 만들어졌던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런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는 차체를 설계를 하고 충분히 매력 있는 엔진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부가적인 지점들에서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그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만들어낸 되게 좋은 바이크를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좋은 뭐랄까요, 활동, 궁극적인 것은 소비자는 사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버그만 400 쿠페 한번 경험해 보시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차량의 어떤 움직임에서의 차이가 어떤지를 구매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어졌습니다. 나그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